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고용시장이 냉각하고 있다는 신호가 또 나온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지난 8월 5일 글로벌 증시 투매 사태 이후 최악의 폭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전날 미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가 실망감을 안긴 데 이어 고용시장에서도 부진한 양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 구인 건수는 767만 3천 건으로 전월치인 791만 건보다 23만 7천 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인 700만 건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복귀한 겁니다. 노동시장의 냉각이 지표로 또 확인된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B컷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강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과거에는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폭스뉴스 등이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대선 캠프는 최근 공화당의 공격에 대응하는 팩트체크 메일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19년 상원의원 재직 당시 오는 204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규 상용차 100%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차량으로 의무화하는 탄소 배출 제로 차량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판매 호조로 간만에 4%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4.18% 급등한 219.4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8월 테슬라 판매량은 86,697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간 판매량으로는 사상 최고치인데요. 이는 또 전월 대비 17%,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에서 판매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2025년도부터 SUV 6인승 모델 Y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호재로 이날 테슬라는 4% 이상 급등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4일 국제유가는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되면서 3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WTI는 배럴당 70달러가 붕괴됐고요. 이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실온 시울물은 전 거래일보다 11.6% 내린 배럴당 69.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WTI는 시간 외 거래에서 배럴당 68달러 후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원유 시장은 전날에 이어 미국 경제지표 부진 파장에 휩싸였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만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예상 밖의 졸츠 쇼크에 고용 냉각이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하락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급락했던 미증시가 혼조 마감에 성공하면서 하루 만에 급락세를 멈췄습니다. 지수 살펴보자면 S&P 500 지수는 0.16% 하락했고요. 다우 지수는 0.09%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급락한 데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또다시 노동시장 냉각 조짐이 나타나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미증시는 상승 반전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테슬라가 4% 이상 급등했으나 니콜라가 4% 이상 급락하는 등 전기차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는 엔비디아가 1.6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른 반도체주가 상승을 했고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5% 상승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의 US 스틸 합병 시도를 막기로 함에 따라서 US 스틸의 주가는 17.5% 폭락했습니다. 인텔도 3.3% 하락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브로드컴의 반도체 제조 테스트에서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2021년 초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7월의 구인 건수는 767만 3천 건으로 전월 대비 23만 7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인 810만 건을 하회한 수치입니다. 구인 건수는 2022년 3월에 1,200만 건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고요. 4월에는 792만 건으로 떨어졌고 5월에는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지만 7월에 다시 800만 건 이하로 감소를 했습니다. 채용 건수는 전월보다 증가를 했고요. 채용 비율은 3.5%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퇴직 건수는 증가했고 자발적 퇴직자 수는 늘어났습니다. 해고는 177만 6천 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고용시장 둔화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8월 베이지북에서 미국 내 12개 지역 중 9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정체되거나 감소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는 7월 보고서에 5개 지역에서 4곳이 추가된 결과입니다. 나머지 3개 지역은 소폭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은 고용주들이 수요에 대한 우려와 이 불확실한 경제 전망으로 인해서 고용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지북은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가 되고요.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경제 동향을 수집해서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7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7.9% 증가한 788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입은 2.1% 증가해서 2022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수출은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동부와 멕시코만 해안에 파업 우려에 대비를 해서 재고를 비축하며 수입을 늘렸고요. 소매업체들은 연말 시즌을 대비해서 재고를 증가시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구는 7월에 역대 3번째로 강력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준은 무역이 3분기 경제 성장률에서 0.35%포인트를 차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해서 연 4.25%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3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입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고 경기 위축 우려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2분기 연간 성장률은 2.1%로 예상보다 높았으나 성장은 주로 임금 상승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 덕분이었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0.6% 증가에 그쳤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PMI는 51.6으로 전월에 52.1에서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고용 약세와 비용 상승 우려로 인해서 둔화된 결과지만 20개월 연속 경기 확대 국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서비스 활동이 둔화됐고 기업들은 인원을 축소하면서 신규 업무량 증가와 밀린 업무량이 늘었습니다. 신규 사업 지수는 50을 넘어서면서 경기 확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됐고 수출은 증가하면서 기업 낙관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평균 투입 가격은 상승했지만 판매 가격은 하락하면서 낙폭은 2022년 4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PMI는 50.4로 상승하면서 경기 확대로 돌아섰지만 서비스업 PMI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왕전은 고용지수 하락과 비용 상승이 이 기업 경제성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향후 안정적인 성장에 도전이 클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금리 인하 필요성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이유는 다양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0.25% 또는 0.5%포인트 인하를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도파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여는 총재는 물가 상승세 둔화에 주목을 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제시를 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는 고용 시장의 냉각을 우려하고 고용 지표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부정적인 고용 지표가 나오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8월 고용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고요. 채권 시장에서 연준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뉴햄프셔에서 새로운 경제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리스는 기업가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첫 해 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을 현재 $5,000에서 $50,000로 인상하고 규제 장벽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소규모 은행을 위한 신규 사업 대출 기금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1,900만 개의 새 기업을 2,500만 개로 늘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다우 지수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해 주가가 60% 하락하면서 다우 지수 내 최악의 성과를 기록한 인텔은 현재 시가총액이 $859억 달러로 축소가 됐고요.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에서 밀려났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지수는 20% 상승했습니다. 인텔은 오픈 AI 투자 기회를 놓치고 AI 시장에서 뒤처졌고요. 2분기에 16억 1,1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조조정 계획과 인원 감축을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S&P는 인텔의 지수 제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대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디스, S&P, 피치를 포함한 6개 신용평가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총 4,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SEC는 이들 기업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기록보관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밝혔고요. 각 기업은 벌금과 함께 준법 감시인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디스와 S&P는 각각 2천만 달러, 피치는 800만 달러를 벌금으로 지불합니다. SEC는 기록 보관 의무 불이행이 기업의 규제 준수를 방해하면서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형 투자은행들이 직원들의 개인 메신저 사용을 막지를 못해서 5억 4,909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무디스와 S&P는 자신들이 기록 보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 AI 공동 창립자 일리아 수츠케버가 설립한 이 AI 스타트업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가 10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앤드리스 호로비츠와 세쿼이아 캐피털 등이 참여를 했고요. 기업 가치는 50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SSI는 안전하고 강력한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 조직입니다. 수츠케버는 오픈 AI에서 초지능 AI의 안정성을 연구하는 이 슈퍼 얼라이언트 팀을 이끌었지만 팀 해체 후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는 챗 GPT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지난해 샘 올트먼 CEO 해임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프리미엄 가성비 다 밀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수년째 고전.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리창 중국 국무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습니다. 리 총리가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별도 만남을 가질 정도로 중국에서의 삼성전자 위상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리 총리가 이 회장에게 삼성 등 한국 기업이 계속 대중 투자 협력을 확대해 더 많은 기회를 누리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외자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고 중국 내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회장에게 중국 사업을 이어갈 것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리 총리의 요청에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이 호황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가전, 스마트폰 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고심 끝에 구조조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시장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각종 전략에도 소비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하자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게 삼성전자 안팎의 해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내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는 등 고용 문제에서 중국 정부가 유달리 민감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중국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었다라는 것에 방증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중국 내 사업이 위축되면서 생산시설을 철수하는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중국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 수도 2013년 정점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나타냈었는데요. LG전자는 2020년 실적 악화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을 사실상 철수하고 온라인으로만 시장을 운영하다가 온라인 사업 역시 거의 발을 빼다시피 했습니다. 현지 판매법인 직원 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보 등 중국 업체 점유율 톱4 계속해서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은 1% 내외고요. 순위권 밖에서 밀려났습니다. 임직원 같은 경우는 9년 새 6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사업 혁신팀을 꾸렸지만 성과가 미미한 부분인데요. 반도체 부품 등은 여전히 선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EO도 배운다. 대기업 AI 교육 열풍. 인공지능을 통한 제조 혁신이 주요 과제가 되면서 대기업에서도 AI 배우기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세미나 등을 통해 생성형 AI 시대 대비법을 배우는 데 더해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임직원에게 AI 시대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들어 주요 기업에서 AI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 확충과 일회성 세미나 개최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월부터 국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파워 유저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 임직원 AI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최된 그룹의 핵심 연례 행사 2000포럼의 주요 의제도 AI 생태계 확장이었었고요. LG전자는 국내 주재 임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이달까지 4회에 걸쳐 AI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 분기 임원 세미나를 열고 있는 LS그룹 역시 상반기 챗GPT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삼성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SK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임직원 200여 명 AI 학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 앞서가는데 한국은 뒷걸음질, 정부 해외 자원 개발 적극 지원해야 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해외 자원 개발 특별 융자 예산은 올해보다 2% 삭감된 390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삭감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당초 이 사업 예산을 내년에 700억에서 1,000억 원대까지 늘리는 식의 논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부분인데요. 해외 자원 개발 특별 융자 사업은 민간 기업이 유전, 가스전, 핵심 광물 등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들 경우 투자액의 50%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개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이 됐는데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10년 이후에나 수익이 발생하는 고위험 사업이고 대규모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2014년 2,006억 원에 달했었던 이 사업 예산은 2017년 1,000억 원 그리고 2020년도에 369억 원 등으로 급격하게 쪼그라든 바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 강화에 따라 자원개발 투자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국제 자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핵심 광물 자원을 정제련에 가공한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무려 80에서 90%에 이른 데다가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 관련 산업의 취약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해외 광물 자원 개발에 꾸준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직접 투자를 통한 광산 개발보다는 지분 투자가 보다 긴 안목에서 현실적이다라는 분석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4년 2,006억 대출 지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딴 삭감에 올해는 390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한국 기업 지분 보유한 광산은 15곳밖에 없는데요. 민간에 투자 기회를 줘 장벽을 낮춰야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FOMC 불확실성 피하자 추석 전 회사채 3.5조 발행 러시. 국내 기업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회사채 발행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기준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선반영해 내릴 대로 내린 신용채권이 가격 조정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이달 예정된 미국 FOMC 정례회의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달 들어 추석 연휴 직전 13일까지 공모 회사채를 발행했거나 발행 계획을 세운 기업은 20곳입니다. 이달 13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회사채 물량은 3조 5,550억 원으로 보여지고요. 사모채까지 더하면 발행 물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공격적으로 채권 발행을 늘리는 데는 이달 17일에서 18일 FOMC를 앞두고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적용됐다라는 해석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한 채권 가격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규모 국고채 발행 계획 등으로 채권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FOMC에서 B컷 혹은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기 전에 자금 조달을 마무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선제적인 자금 조달에 나선 기업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B컷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됐다는 부분이고요. 금리가 되레 오를까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발행량 4.5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원전 확대 때 수출도 긍정적, SMR 개발 병행을.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한국이 국내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처럼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하는 에너지 정책으로는 탄소 중립, 즉 넷제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인식 때문인데요.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리적 조건의 영향도 크게 받는 만큼 원전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국에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데 해외로 왜 수출하려 하느냐 질문을 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건설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보다 일관적인 정책 방향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원자력의 중요성을 담은 정책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EA는 지난해 발표한 넷제로 로드맵에서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원전, 연중 무휴, 전력 안정 공급이 필요합니다. 현재 탈원전으로는 넷제로를 달성하지 못하는데 핵심 광물 공급망 투자 역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증시 급락 속 통신주 상승. 함께 하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 검은 월요일을 떠올리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의외로 통신주가 선방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경신을 보이기도 했는데 자, 통신주가 이렇게 저력을 보일 수 있었던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우선 저력이라기보다도 어제 SK텔레콤을 제외하면은 KT나 LG유플러스도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들은 그 전의 이미지가 어떤 실적이 폭발적으로 느는 그런 섹터는 아니라고 좀 판단돼요.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적인 분위기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신주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우선 경기 방어주가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텔레콤, 그러니까 KT의 그 통신 업종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텔레콤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 자체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어떤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지만은 이 통신주에 대한 관심이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한 단계 우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통신주 같은 경우에 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는 상황이 우선은 이제 경기 방어주라는 부분은 이 어떤 배당이나 그리고 이 어떤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경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제 경기 방어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통신주가 경기 방어주 얘기 나왔을 때 항상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같은 분위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이제 미국의 통신 기업들 버라이즌, T-모바일, AT&T 같은 이런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는 최근 한 달 정도의 수익률을 봤을 때도 지금 높은 상황을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통신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은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본다고 하면 앞서서 저 배당 수익률 말했는데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우선 지금 배당 수익률이 거의 이제 6% 중반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KT와 LG유플러스도 지금 이제 5에서 6% 중반대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오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통신주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변동성이나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아 왔습니다. 다만 현재 글로벌 증시 경기 방어주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우리 국내 통신주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신주, 5G 주파수 투자 및 AI 관련 기대감도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실적입니다. 결국 모든 종목들 다 실적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실적 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우선 올해 상반기 때 이 통신주들의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5G 쪽에서의 이 가입자 수에 대한 증가폭이 거의 이제 정체가 되는 부분이고 역성장이 됐던 상황이고 또 이제 이 단통법에 대한 폐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이 실적 전망치를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 때 더 안 좋게 좀 잡았었거든요. 특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작년에는 이 올해 영업이익을 1,001조에서 이 8,400억 정도 예상했었지만 올해 상반기 때는 1조 8,100억 정도로 좀 낮췄던 그런 상황이었고 KT와 LG유플러스도 좀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올해 상반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는 선방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특히 이제 SK텔레콤도 그렇고 KT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작년 대비해서는 떨어졌었지만은 이 인건비나 또 이제 이 비용적인 측면을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은 오히려 KT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예상치보다는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LG유플러스가 올해 상반기 때 이 통신 3사들 중에서는 실적 부분이 좀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단순
이 가입자 수가 줄었다는 것보다도 이 새로운 AI 사업이나 이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비용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이 LG 플러스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게 우려스럽게 좀 보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 통신주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섹터와 틀리게 이 비용적인 측면, 또 이제 마케팅 비용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많지만 뭐 아시겠지만은 몇 년 동안은 이제 이 통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비가 굉장히 완화된 좀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무적인 우려스러운 부분은 많이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어떤 투자나 뭐 데이터 센터 투자나 이쪽 AI에 대한 투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더 회사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큰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5G 정체로 국내 통신주 상반기는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단톡법도 악재로 자리를 잡아왔었는데요. 다만 실적이나 재무적인 차원에서 크게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방금 나온 이야기에서처럼요, AI 사업과 관련된 투자 역시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AI 하면 모두가 생각하는 미래 먹거리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나타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AI에 대한 투자는 비단 어떤 IT 기업들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통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필수적인 그 산업 투자해야 될 사업은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AI용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확충을 하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이 AI 서비스가 지금 통신 업체들 뭐 다 쓰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AI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이폰 뭐 16번째 뭐 시리즈에 대한 출시 부분이 뭐 다른 기능 필요 없죠. 이제 애플이 내놓은 AI 서비스의 탑재 이 부분이 얼만큼 시장에서의 반응을 일으킬까? 결국은 이제 이 통신 쪽 같은 경우에도 AI 쪽과 연결돼 있는 사업 쪽에서의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사업에 대한 수익화를 말씀드렸던 여러 데이터 센터 투자도 하고 있지만 이 미국의 기업들과의 이 인수와 또 이제 협업을 통한 확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기업 람다죠. 2천만 달러 투자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AI 데이터 센터 미국 통합 솔루션 기업이죠. 이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의 2억 달러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통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단 어떤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투자와 또 M&A를 통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통계를 봤을 때 이 아시아 쪽에서의 향후 5년간의 AI용 이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이 성장성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의 통신 기업들은 AI 쪽에서의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AI 사업 수익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센터 사업, 서비스 역시 다각화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 장비주 흐름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롤러코스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스몰셀 같은 부분에서도 상승 동력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좀 침체를 겪었었거든요. 이 좋은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좀 통신 장비주들은 전망이 제가 보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나오는 상황은 여건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앞서서 이 전방 이 통신 기업들이 이 5G에 대한 투자 부분 같은 경우를 지금 거의 이제 예전처럼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통신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삼성이 뭐 노키아에 대한 또 인수나 이런 부분 이슈가 좀 나오지 않는 한은 주가가 상승 여력을 갖기에는 모멘텀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이 통신 장비주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다산네트워스, 뭐 이노와이어리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적자에 지금 많이 좀 허덕이는 모습 지금 나타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 본다고 했을 때 사업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이 통신 사업에 대한 생태계가 지금 통신 장비주들한테 그 어떤 수주나 뭐 줄 수 있는 크게 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너무 약간 우려감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이 5G가 역성장이 아니라 어떤 성숙기에 들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6G나 여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이 구축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도, 내년 상반기 정도를 좀 지나면은 실적에 대한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이나 또 이제 뭐 가을 주파수 할당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 통신주들이 떨어지는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제한적으로 가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선별해서 매수한다는 전략보다는 한번 이 통신 장비 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등이 시도가 됐을 때 한번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노키아 인수 등의 대형 이슈가 없는 한 큰 폭의 반등이 쉽지 않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는 사업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고요. 추가적으로는 5G는 현재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언급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신주 그중에서 눈여겨볼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들 조금 더 초점 맞춰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이제 밸류업에 대한 이 포인트는 이 주주 환원, 그러니까 어떤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까지 나왔을 때 완성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어떤 이 통신 기업들도 주주 환원에 대한 주주 환원을 약간 좀 늦게 한 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 밸류업에 대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좋은 행보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주들이 최근에 좀 시장 대비해서 좋아온 부분도 이 부분을 노력을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통신 3사 기업들 중에서 이 부분이 진짜 발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KT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KT 같은 경우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주주 환원에 대한 행보에 비해서는 주가는 좀 많이 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통신주들 안에서는 이 SK텔레콤이 AI 사업과 어떤 배당 수익률 때문에 수급이 좀 올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선 SK텔레콤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매수 관점도 괜찮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약간의 여러 가지 호재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덜 반영된 게 바로 이제 KT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올해 지금 2천억 정도의 자사주 이 소각을 했었는데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7천억 수준 연간 주주이익 환원 규모로 좀 7천억 수준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한다면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좀 덜 반영된 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SK텔레콤과는 좀 비교되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어요. 뭐 작년 이제 1분기부터 KT에 대한 이 실적,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그 이익이 안 좋다는 것보다는 좀 변동성이 좀 심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건비에 대한 일회성 비용도 항상 이제 불거지는 상황이고 또 이제 요금제 다운셀링, 여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은 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좀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그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상반기
보다도 하반기 때는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것보다도 비용적인 통제 부분만 잘 한다면은 좀 실적은 안정적으로 가는데 이 KT 부분도 KT의 실적도 하반기 때는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 주가는 꾸준히 지금 5만 원 이상은 지금 유지하는 규모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SK텔레콤 지금 현재 가격과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에서는 좀 괴리감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KT를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다만 이제 SK텔레콤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KT가 좀 이 호재성 같은 이 긍정적 요소지만은 덜 반영된 감은 KT가 분명 더 있지 않을까 해서 KT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밸류업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긍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덜 오른 KT에 대해서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함께 체크 포인트를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T 오늘의 종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8월 초 악몽 재현에 대한 우려감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 악몽 굉장히 큰 폭의 약세를 그려냈었던 시장이었었죠. BOJ발 엔화 강세 그리고 제조업 지수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는 8월 초에 대한 데자뷰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지만 그 직전에는 지수 자체가 하락 흐름을 깊게 나타냈었는데요. 다우지수는 1.51%, 나스닥은 3%, S&P 500 지수 역시 2% 넘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BOJ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 이어 ISM 제조업지수 예상치가 하회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낙폭을 확대하면서 급락한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일 우에다 BOJ 총재가 경제와 물가 상승 경로 예상 범위면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라고 한 발언에서 계속해서 그런 엔달러 환율 요동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었는데요. 추가적으로는 ISM 제조업 지수가 47.2로 기록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따졌을 때 전월 대비해서 직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재고 지수가 급등하고 신규 주문은 감소했다라는 부분 역시 함께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OJ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화 강세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경제 지표 악화로 침체 우려, 반도체 업종 하락으로 위험자산 축소로까지 이어졌었던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과정을 다시 한번 밟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굉장히 높아졌었던 어제장 시장이었습니다. 변동성 지수 역시 큰 폭의 급등세를 연출했었고요. 이제 6월 고용 보고서가 곧 공개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주 증시 최대 리스크로 경기 침체가 아닌 예상보다 강한 고용 보고서를 꼽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보다 더 강한 하방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선 오늘 결국 간밤에 나왔었던 졸츠 보고서 같은 경우는 시장 냉각을 보여줬었는데요. 비농업 취업자 수 10만 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만 명, 이 10만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미국 7월 비농업 취업자 지수가 전월 대비 11.1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이 4.3%를 기록하면서 샤메 법칙, 임계치를 충족하자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8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10만 명을 하회할 경우에는 9월 FOMC에서 연준이
B컷을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할 점은 왜 10만 명이 중요한가입니다. 앞서서 전문가들은 우선 B컷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신규 고용이 10만 명 이하로 나오거나 실업률이 4.4에서 4.5%로 오르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만약 예상 수준의 고용 보고서가 나온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9월에 B컷을 단행할 필요성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10만 명은 손익분기점입니다. 실업률의 상승 혹은 실업자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 고용 증분이 10만 명이고요. 미국 경제활동 인구는 연간 평균적으로 127만 명 정도 증가하는데 이를 월간으로 환산하면 약 10.6만 명으로 집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비농업 취업자 수가 월 평균 10.1만 명 증가한다면 실업률은 4%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증시 향방은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직전에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업종이 줄지어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9% 넘게 떨어졌고요. 시간 외에 법무부 반독점법 위반 소환장 송부 영향이 추가 하락을 이끌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는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엔비디아가 고객사들이 다른 공급 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자사의 AI 반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고객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해당 사진을 살펴보시면요. 일주일간의 S&P 500 지수들의 흐름들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18% 넘는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실적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추가적인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일주일 사이에서 18%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고 마이크로소프트 2%, 애플은 3%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구글 역시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분을 보여줬었던 건 테슬라가 유일한 부분입니다. 코스피 상승 종목이 44개, 그리고 하락 종목은 869개였습니다. 유틸리티, 통신 등 방어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낙폭을 크게 확대했었고요. 어제장에서 침체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 확대 영향으로 아시아 주식시장은 동반적인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전에 현물, 선물, 동반 순매도하는 모습을 기록했었는데요. 통신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 상승분은 0.18%대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KT와 LG U+는 낙폭을 오히려 확대했었고요. 한국은 3.15%, 그리고 홍콩과 일본은 4%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역시도 약세를 기록하면서 하방 흐름을 전반적으로 기록했었던 글로벌 증시였고요. 미국 역시 1.51% 평균적으로 낙폭을 기록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낙폭의 영향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을 받아갔습니다. 삼성전자는 8월 5일 블랙먼데이 수준으로 주가가 복귀했다라고 짚어나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어제장에서 3.45% 약세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8%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와 영향이 깊었었던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8%, 그리고 좀 선방을 했었던, 그동안 선방을 보여줬었던 금융주들 역시 파란불을 보여주면서 아쉬웠던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2% 넘는 약세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미드급발 반도체 조정에 국내 반도체 소부장도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테크윙 등 AI 반도체 관련주는 더 큰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SK텔레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상승했는데요. 통신과 유틸리티 등 방어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빅스지수와 우리나라 V코스피 모두 33%, 28% 급반등했는데 이 블랙 먼데이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번 주 고용시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 판단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미국 8월 ADP 취업자 변동지수가 발표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증시 급락 속 통신주 상승에 대해서 분석했고요. 특징주로는 KT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